여러분들이 누구나 아실 만한 그 물건이 또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또 억울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하십니다. 완료하지 못합니다. 9월 달에 경매 신청이 들어와 버려요. 2달 뒤에 가압류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그 안타까운 부분들 제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좀 편하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시거나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편을 보셨다면은 이제 이 물건이 다르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상에만 국한돼서 그 사건에만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토대로 앞으로의 경매 물건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보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사건을 보겠습니다. 감정가 4억 7,200만 원에 월세가 550만 원 임차인이 있는 이 물건, 이젠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린 얼마를 써야 낙찰받을 수 있죠? 이게 의미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판단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왜 경매가 나왔지를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월세를 550이나 받고 있는데 4억 7,200만 원 감정받았다면 내가 임대인이라면 내가 소유자라면 나는 매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550만 원 월세를 어디서 받겠어요? 직장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경매 시장에 내놨다? 왜지? 궁금해하고 스토리에 집중해라. 자,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통합 등기부 돼 있는 걸 보니까 지난 사건과 같이 소유권 이전이 돼 있고 소유권 이전하면서 바로 근저당 설정을 했고 그리고 개인 근저당이 2019년도에 있었고 개인 근저당 2명이 2억 3천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임의 경매를 신청하신 거예요. 2억 3천의 절반인 1억 1,500만 원을 신청한 사건이 된다. 그런데 지난 사건과 다르게 22년 4월 1일에 김계땡 씨가 1억 5천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전세권은 뭐죠? 그렇죠. 임차인분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한 거죠. 즉, 지난 경매와 다르게 현재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 바뀌어 있다. 지난 경매 땐 420으로 표시됐지만 판결문을 보고 470만 원의 월세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470이었는데 420만 원 한시적 할인을 해주고 있던 거예요. 그 임차인 분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550만 원의 월세가 된 거죠. 여기까지가 바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만 가지고는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제 영상들 중에서 전세 사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스토리 경매 통합 등기부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통합 등기부 작성은 갑구와 을구를 시간의 순서로 합쳐서 시간의 흐름대로 정렬하는 건데 제가 하고 있는 스토리 경매 정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 필요 없는 건 다 걷어내고 현재 상황에서 스토리에 관련이 있을 만한 것만 정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나온 접수일자 순서대로 요거를 표시를 하고 전 여기다가 이것도 포함했습니다. 지난 경매 사건 때 판결문을 확보를 했죠? 이때 다툼이 없는 사실에 나온 사실관계만을 시간의 순서대로 스토리 경매에 넣었어요. 미리 작성을 해놨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봐야 하고 이해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등장인물들이 많으니까 등장인물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유자 임대인은 장경땡 씨, 채무자는 박땡 씨.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다릅니다. 본 사건이 경매에 나오게 된 거는 채무자 때문이죠. 자, 그럼 소유자는 채무자 때문에 나온 경매에 왜 책임을 지죠? 담보 설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채무자와 소유자는 특수 관계일 가능성이 높겠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재산을 담보 설정해 주진 않겠죠? 자, 그래서 채무자가 등장을 하고요. 경매 신청하신 분은 채무자와 관련이 있던 분이었죠? 그렇죠. 근저당 설정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혜땡 씨는 박땡 씨와 이해관계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 경매 사건의 임차인은 김설땡 씨였고 현재 경매 사건의 임차인은 김계땡 씨로 바뀌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경꾼 박진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년 12월 9일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글을 보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 경매가 정말 재밌어요. 댓글에서도 그게 나온 게 있었죠. 남의 사건 보니까 재밌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다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복합적인 사고가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경매 분석을 하면은 시간이 얼마가 갔는지 몰라요. 금방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았을 때 그 쾌감, 이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진짜가 이해가 안 가면은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데 이 부분은 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자분들이 알려주시면 라고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4년 12월 9일에 장경땡 씨가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매매로 샀고요. 4억 5천만 원에 사셨어요. 기존에는 음식점이 임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매입을 하셨습니다. 자, 같은 날짜 새마을금고가 채권 최고액 2억 6,650만 원을 설정을 했고 120% 정도 설정을 했을 테니까 원금은 거기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15년 9월이 됐는데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합니다. 임차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 바로 현재 경매 사건의 업종인 약국이 들어오게 돼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보증금을 1억 5천을 설정을 했어요.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몰라도 보증금 1억 5천을 받았어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4억 5천만 원에 샀는데 채권 최고액이 2억 6,600이 걸려있는데 1억 5천의 보증금을 낸다? 쉽지 않은 거죠. 만약 경매로 나갔을 때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한도치까지 보증금을 다 지급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계약서는 저희가 판결문으로 확보를 했죠. 임대차 계약서는 1억 5천에 47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420만 원에 감액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보기엔 조금 웃기긴 한데 뒤에 나오겠지만, 한시적인데 17년 11월 28일부터 20년 8월 31일까지 거의 3년 가까이를 420만 원으로 감액을 하게 돼요. 임대차 계약 기간의 상당 부분을 420만 원으로 감액을 했다. 자, 우리는 부동산 경매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보면은 하고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바뀐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임대인은 14년도에 4억 5천만 원에 샀는데 1억 5천에 470에 계약을 한 거예요. 간단히 상가 수익률 계산법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간단히 엑셀 시트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470 곱하기 12개월 동안 받는 거죠. 1년의 수익은 5,640만 원이 되죠. 자, 5,64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0.06이 되겠죠. 6%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건물 가치가 9억 4천만 원짜리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죠. 이거는 월세에 대한 수익률 뿐이에요. 뭘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더해야 돼요. 1억 5천만 원을 더하면 상가 건물 자체의 가치 10억 9천만 원이 시장에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3년도 안 돼서 상가 가치를 2배로 올린 꼴이 됐다는 거예요. 자, 10억 9천으로 기존 가격의 2배의 가치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 임대인분은 상당히 부동산 투자에 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더해본다면 권리금까지 정식으로 지급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억 5백만 원까지, 즉 여기에다 본 업종을 접목시키는 사람은 약 13억의 가치가 있는 상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자, 객관적으로 상가의 가치를 많이 올리고 월세 47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19년 7월 달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고요. 장기땡 씨와 박혜땡 씨가 공동 권리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평온하게 오던 약국이 임차인분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권리금을 받고 임차인을 변경하려고 시도를 하시게 돼요. 자, 그런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 정상적인 시도를 임대인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항으로 비협조하게 되면은 이 권리금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조항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임차인 김설땡 씨가 2억 4천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대인한테 계약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사유를 들면서 계약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을 보니까 그 계약을 이런 조건에 하면 하겠다 그래서 그 조건까지 맞췄는데 결국 계약 장소에 나오지 않아서 권리금 계약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나고 뭐 그러겠죠. 그런 감정이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게 20년 5월에서 20년 8월인데 그 얼마 되지 않은 20년 9월에 전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자인 두 분 중에서 한 분인 박혜땡 씨가 임의 경매를 신청해 버립니다. 1억 1,500만 원의 권리를 가지고 경매가 신청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 어떤 기분일까요? 나 권리금 받고 정상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법에서도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해줘. 그래서 못 판 것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제는 경매까지 신청되네. 경매가 신청되고 내 권리를 보니까 요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전세권을 설정해준다 그래서 물론 설정도 안 해줬었고 그리고 최초 근저당보다 뒤에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명도 대상자가 돼버려. 그러니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도 긴가민가한데 권리금은 내가 손해도 볼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 자문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불안도 하니까 임차인분께서 가압류를 11월 달에 설정하게 돼요. 야, 이제 경매 신청하잖아. 그러니까 나 가압류 할 거야. 자, 가압류 금액은 3억 5,500만 원인데 이때 주장한 근거를 보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권리금이 2억 5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압류에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소송이 임대인분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응을 해도 판결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무변론으로 판결을 승소해버립니다. 자, 임차인이 판결에 승소했기 때문에 가까 의뢰 관계가 뭐 조금 바뀐 듯한 모양새를 취했는데 승소 얼마 뒤에 경매를 신청했던 박혜땡 씨가 경매를 취하하게 됩니다. 취하의 사유는 잘 모르겠으나 경매 신청권자인 박혜땡 씨가 경매를 신청한 이유는 경매 신청 금액인 1억 1,500만 원을 법원에 받아달라 그런 거죠. 자, 그럼 취하를 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1억 1,500만 원을 전부 받았거나 아니면 일부 받았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밀어준다는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이자 상당액을 받았거나 즉 모종의 합의를 쌍방간에 했겠죠. 해서 경매가 취하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내부적인 사유는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취하하고 평온하게 갈 줄 알았더니 이제는 임차인분께서 가까울이 바뀐 상태가 돼버렸죠. 이젠 내가 무기가 있는 거예요. 임대인, 나한테 보증금 돌려줘. 그리고 내가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과 내가 그동안에 못 받았던 이자에 대해서도 물어줘. 왜? 나 민사에서 이겼잖아. 이걸 가지고 가압류됐던 걸 본압류로 바꾸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돼요. 21년 12월에 임차인분께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강제경매가 신청된 그로부터 한 3개월 뒤에 임차인분은 그토록 원하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바꾸게 돼요.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데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그래, 나는 내가 받을 것만 받으면 강제경매를 취할 용의가 있어. 그러니 내가 원하는 권리금을 받게 해줘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현재 경매 사건의 임차인분이 이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판결문에서 확정을 받았던 2억 500만 원과 이자 상당액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즉 판결문에서 임대인한테 주라고 했던 거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권리금 형태로 주게 된 거죠. 그리고 보증금은 1억 5천 동일했는데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월세가 달라졌죠. 월세가 47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까울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내 돈 달라고 임대인한테 요청한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강제경매가 신청 중일 땐 누가 마음이 급해져야 되죠? 임대인이죠. 왜냐하면 본 부동산을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익을 본 사람은 오히려 임대인이 이익을 보게 돼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을 지금 새로운 임차인이 다 내준 꼴이에요. 그에 더해서 470만 원 월세를 550만 원까지 올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고차원 경매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 소유자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임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승계하기 위해서 나는 550원 받아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죠.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계약 기간이 5년이니까 최종은 550이고 단계적으로 올릴 거야. 500으로 있다 550으로 올릴 거야. 여기에도 한시적 계약이 약간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합의가 됐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임대인분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권리금과 상당액을 받은 임차인분이 경매를 신청했던 강제 경매는 취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깔끔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그렸던 복잡한 이해관계 다 잊어버리자고요. 복잡했던 건 깨끗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1억 5천에 550에 임차인이 있는 거고 민사관계는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임차인분은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기존에 경매를 신청했던 박혜땡 씨가 다시 한번 임의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자, 그렇다 그러면 전에 경매 취하했을 때 합의된 사항이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조금 갸우뚱거려지긴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에 박혜땡 씨는 경매를 취하했는데 돈을 다 받은 게 아니구나. 그럼 일부를 받았나? 일부를 받았다 하기에도 전액이 신청됐으니까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자 상당액을 받고 경매를 연기해 주기로 했나? 물론 가능합니다만 경매 신청까지 하면서 1억 1,500을 달라고 신청했던 사람이 일정 부분의 약속만 지켰다고 경매까지 신청한 상대방을 믿을까요? 그럴 경우는 희박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즉 무슨 얘기냐? 박혜땡 씨와 채무자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나 본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보신 게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스토리를 봤으니까 머릿속에 그리면서 저희 경매 결과를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억 쓰면은 좀 간당간당할 것 같고요. 한 11억 정도 적으면 낙찰가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11억에 낙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임대인과 채무자입니다. 임대인 채무자는 4억 5천의 상가를 사고 새마을금고 개인 근저당으로 5억 정도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전세권도 1억 5천이 설정돼 있습니다. 편의상 이 금액을 합쳐서 6억 5천이라고 생각하면 11억이 낙찰이 되면 대략 4억 5천 정도의 잉여금이 남게 되겠네요. 자, 배당을 하고 4억 5천이 남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잉여금을 소유자한테 주게 되죠.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됐는데 소유자는 4억 5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관계자, 임차인입니다. 임차인분께서는 나는 1억 5천에 550 월세로 들어왔을 뿐이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낙찰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됐어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법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보증금 1억 5천은 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낙찰가가 5억 원 미만이라 그러면 그 보증금도 보장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비싸게 낙찰이 된다고 예상을 했고 11억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내 보증금은 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존 임차인에게 줬던 권리금 2억 5천만 원 상당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손해보고 종료되게 되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에 남은 기간 동안도 장사까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낙찰자인 세 번째, 저는 어떻게 되죠? 저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저는 낙찰자니까 임차인하고 신규 계약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임차인을 인도명령으로 명도해도 되고 명도한 다음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본인이 장사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량한 임차인인 약국을 내보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저는 11억을 투자해서 상가 수익률 7% 8%대 좋은 물건의 상가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즉 임대인과 낙찰자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손해를 보죠? 그렇죠. 두 번째인 임차인분께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임대인 믿고 임대인이 5년 동안 영업할 수 있게 보장해준다 그래서 그걸 믿고 권리금을 주고 여기 들어왔는데 1년밖에 장사 안 했는데 나가래.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권리 분석상으로는 여러분들은 억울하지만 임차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경매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본건은 다릅니다. 자, 어떤 부분이 다르냐? 임차인이 억울하다고 억울해만 하지 않고 나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자, 임차인은 피해자죠? 낙찰자한테 호소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경매 권리 분석상으로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날리고 권리금 날리고 쫓겨나야 되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평소에 왜 쫓겨난다고 생각을 했죠? 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건 바로 피해를 보상해줄 임대인이 보상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경매의 권리 분석상으로는 대항할 수 없지만 민사상으로는 내가 못 받은 보증금 임대인한테 돌려달라 그러고 내가 기존에 지급했던 권리금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다퉈볼 여지가 있고 또 내가 영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할 이익금에 대해서도 임대인한테 야 임대인 너 믿고 내가 계약한 거잖아 5년 동안 나 영업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나 5년 동안 못하잖아 배상해줘 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기타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경매 사건에서는 임차인은 피해자로만 남았지만 본 사건처럼 임대인이 잉여금이 남아서 이익금을 가져간다는 건 불합리한 거죠. 정의가 아니죠. 그렇죠. 임차인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임대인은 이익을 가져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이 받아갈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보증금 반환 소송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그건 두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권리금과 영업이익 향후에 있을 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다퉈볼 만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상 낙찰가 대비 채권액이 적은 금액 즉 잉여금이 남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11억에 낙찰됐을 경우에 임차인은 1억 5천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더하기 나머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서 많은 금액을 민사로 다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임차인은 본 부동산을 명도당하지 않겠다라고 법원에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의 소송입니다. 그리고 민사이기 때문에 100% 승소한다는 장담은 못하겠죠. 하지만 임차인은 충분하게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스토리 경매를 했으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예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임대인과 채무자분께서는 본인의 자산 가치를 현금화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매매로도 부동산에 등록을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약국 컨설팅하는 쪽으로도 물건이 돌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 희망 금액은 10억 5천에서 12억 5천까지 일반 매매로 팔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임대인분께서 착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임대인이 대항력이 없게 만들어서 권리금을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경매라는 절차 또한 들여다보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단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기존의 약국을 방문했을 때 임차인분의 권리를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왜냐? 피해자시니까요.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다시 정리해본다면 본 사건이 경매로 정리된다면 11억 12억에 낙찰되더라도 임대인분께서 가져갈 수 있는 잉여금은 없을 수 있다가 제 판단입니다. 민사사건의 결과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소송한 결과들을 취합해보면 임차인분께서는 상당 부분의 피해를 보존하고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높은 가격에 낙찰되길 임차인분께서도 기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임차인이 이렇게 움직일 걸 임대인분께서 안다면 어떤 판단을 할까요? 굳이 매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건져갈 게 없는데요. 매매로 팔면 임차인을 승계해야 되니까 권리금만큼의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고 경매로 날려서 권리금만큼의 이익을 임대인이 취하려고 그랬는데 임차인이 민사소송으로 그 부분을 회수하려고 오히려 거기 더해서 향후에 영업을 못하게 한 4년 동안의 영업이익까지 배상하라고 소송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제 판단은 임대인분께서 판단을 잘못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을 보는 우리 경매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단순히 우량 임차인이 있으니까 시세는 얼마니까 얼마 적어야지 얼마 쓰면 수익률이 얼마다 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잉여금이 남는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해관계를 철저히 쳐다봐야 된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낙찰자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민사소송에 얽혀서 본 부동산을 계획대로 사용수익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 더 나가볼까요? 본 부동산의 상가 일반적인 가치는 5억도 안 돼요. 4억 5천 정도면은 적당히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4억 5천 정도 5억이라고 해볼게요. 5억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11억에 낙찰받았어요. 6억을 더 주고 샀습니다. 낙찰자분은 왜 6억을 더 줬죠? 월세를 더 받으려고 그런 거죠. 임차인이 우량하니까.
저 월세 얼마 더 받나요? 30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월세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는 6억을 더 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300만 원씩 더 받아서 200개월을 넘어야 그때부터가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본 물건의 상가 가치가 왜 높아져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본 상가의 관리 규약에는 동종업종에 입점금지 조항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음식점을 약국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럼 역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른 상가도 약국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병원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200개월, 즉 한 16년, 17년 동안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 약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병원이 떠나가거나 상권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에 실패한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해당 빌딩을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처방전 중에 가장 많은 처방전이 나오는 안과가 위치한 4층에 병원이나 약국을 입점시킬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층간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입니다. 안전한 고수익의 상가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최종 결론은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누구죠? 임차인입니다. 자, 현재 임차인은 이 복잡한 모든 권리관계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세요. 따라서 임차인분과 이야기를 잘 해서 임대인분과 협의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매 낙찰 예상 가격 더하기 일반 매매로 시중에 나온 부동산이나 컨설팅에서 판다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자와 협의를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소유자가 바보도 아니고 일반 매매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더 비싸게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임차인을 통해서 더 싸게 팔라는 이야기죠? 자, 그건 바로 임차인의 권리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11억, 13억에 나가더라도 임대인은 한 푼도 못 가져가더라도 임차인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관계만 정리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임차인의 권리금만 또 향후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잘 마친다면 그렇게 접근해서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얼마 정도 이익을 남겨줄게 라는 계산법으로 충분히 일반 매매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차인분께 대항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피해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임차인분께서 임대인분과 좋은 협의를 이룬다면 본 사건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가 제 결론입니다. 자, 본 영상을 통해서 단순하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낙찰자가 왜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깨닫게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